안녕하세요. 윤수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아동 간호학에서 전염성 질환 간호독기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하고 문제 풀이를 할게요. 이 전염성 질환과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 공중보건학에서도 지금 중복이 되거든요. 공중보건학에서도 일부 전염성 질환이 중복이 되고 있는 거라서 여기서 공부하시면 공중에서는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전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중복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어디 공중보건학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문제집 페이지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건 이제 아동에서 나오는 전염성 질환이어서 기초간호학 168페이지부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우리가 책에 보시면 168페이지에 홍역부터 나와 있어요. 자, 이 홍역은 공중보건학 5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기초책이죠. 기초책 168페이지에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써놓은 문제 은행은 공중보건학에서 공중보건학 초록색의 요 문제 은행 페이지 수는 공중보건에 관련된 홍역 문제를 이제 제가 이렇게 뽑아 놓은 거니까 여기 배우시고 이쪽 가셔서 또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동에 해당되는 전염성 질환 문제 은행은 97페이지에 291번부터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홍역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홍역은 우리가 뭐 세균이에요, 바이러스예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릴 거면, 여기에 지금 나오는 전염병은 대부분 우리 예방접종 항목이랑 좀 관련이 많거든요. 예방접종 항목들이에요. 여기 나온 전염성 질환들은. 그래서 대부분이 예방접종 항목들이고, 예방접종 항목들은 대부분이 다 바이러스입니다. 대부분이 다 바이러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 바이러스가 아닌 것들을 제가 뽑아 놓을게요. 바이러스가 아닌 거는 결핵, 그러니까 BCG 관련된 거, 예방접종 항목에서 바이러스가 아닌 것들은 결핵, 그 다음에 여러분 DT-AP, 디파백이라고 하는 거, 디파백, 그 다음에 HIV,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헤모플러스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HIV. 자, 그 다음에 폐렴, 구균. 이렇게가 예방접종 항목에서 지금 바이러스가 아닌 여기 그래서 결핵, DTAP, HIV, 폐렴, 구균은 세균 친구들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홍역이라고 하는 거는 예방접종 항목 R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홍역, 유행성 이하성염, 풍진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 홍역이에요. 홍역, 이 MMR, 홍유풍으로 묶여있는 친구들은 다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고 12개월 이후에 접종하는 거 알고 계시죠? 12에서 15개월에. 자, 그래서 홍역은 바이러스입니다. 뭐 전파 방법은 비말, 공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힘드시는 게 이 전염성 뭐 질환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외워야 됩니까? 막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다 외우시는 거는 저는 비치고요. 홍역이라는 특징 키워드를 좀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 지금 제가 말했다 아까 예방접종 항목들이 지금 여기 나온다 했죠. 이 예방접종 항목들의 또 대부분이 다 바이러스이면서 비말이고 공기 전파되는 친구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래서 큰 개념은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전파들은 따로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예방접종 항목들은 바이러스고 비말, 공기고 바이러스가 아닌 친구들은 결핵, 뒷밥에, 폐렴구균, HIV 이렇게 되더라. 요 큰 개념을 먼저 가지고 가세요. 자, 그래서 전파는 비말입니다. 비말이랑 공기로 되는 친구들은요, 대부분 다 격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비말, 공기 전파는 격리를 해요. 격리를 하고, 자, 증상에서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상에서 키워드는, 자, 전구기, 카타르기라고도 하는 기간에 전염력이 가장 강한 시기예요. 전염력이 가장 강한 시기로
이때 당연히 바이러스가 들어왔잖아요.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열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발열 이런 것들은 애우실 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감염이면 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지 굳이 이걸 애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비말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비말. 비말로 들어오게 되면은 증상이 비말, 호흡기계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호흡기계 증상인 거예요. 호흡기계 증상. 그래서 호흡기계 증상인 호흡곤란, 그 다음에 기침, 객담, 뭐 기침 많이 하고 하면 통증도 있고 몸살도 있잖아요. 몸살. 기운도 없죠. 기운도 없고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말이 전파 경로면 증상은 호흡기계 관련된 증상 이렇게 크게 기억하시면 돼요. 발열, 기침, 재채기, 콧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우시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애워야 될 것들이 아니고 핵심 키워드도 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결막염. 홍역균이 요 눈에도 영향을 줘서 결막염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 구강점막에 코플릭 반점이 발생을 합니다.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이 중에서도 어떤 키워드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물어보면 구강점막의 코플릭 반점. 이게 정말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홍역의 키워드. 그래서 구강점막에 코플릭 반점이 생기는데 이게 뭐냐. 자,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게 혀고요. 여기 구강점막이에요. 구강점막. 볼 안쪽. 볼 안쪽인데 혓바닥이라든지 구강 안쪽이 이렇게 하얀색 점으로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반점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홍역의 초반, 전국이 카타르기라고 부르는 시기에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구강점막의 코플릭 반점. 요 기억하시고 또 하나 눈에도 염증을 일으켜요. 결막염을 일으키고 전염력이 강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학생분들이랑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외웠냐면은 전국이 카타르기 이것도 잘 안 외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카타르기가 전국이고 전국이가 카타르기인지 이게 막 헷갈린다고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은 여러분 BTS 아신가요? BTS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잘생긴 멤버 정국이라고 있어요. 정국. 제가 좋아하기도 하는데 정국이라는 멤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멤버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BTS 팬들한테 미안하고 아무튼 좀 저희는 쉽게 외우기 위해서 정국이가 카타르기에 구강점막에 코플릭 반점이 생겼대. 왜 그랬대? 홍역이 생겨서 그랬대.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시는 거예요. 정국이가 카타르기에 구강점막에 코플릭 반점이 생겼는데 홍역이더래 라는 식으로 외우시면은 홍역의 특징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 단어로 머릿속에 좀 기억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BTS 팬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좀 쉽게 애우게 하기 위해서 이게 좀 빗대어서 설명드렸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저희 학원에 되게 찐 팬이 있었어요. BTS 찐 팬분들이 정국이가 홍역 걸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좀 우리는 쉽게 외우기 위해서 정국이가 카타르기에 구강점막에 코플릭 반점이 생겼대. 왜 그랬대? 라고 하면 홍역 때문이래. 그러면 홍역의 특징적인 코플릭 반점 기억하시고요. 이게 언제 생겼다? 전국인 카타르기에 생겼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단어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전염력이 매우 강한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전염성 질환들은 몸에 이런 식으로 발진이 생겨요. 그래서 발진이 이렇게 몸에 생기는 발진이 올라오는 시기, 발진기라고 하는데 홍반성, 붉은색의 발진이 특징적인 게 대부분의 발진들은 여러분 대부분의 전염성 질환의 발진은 머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퍼지거든요. 두미의 법칙 배우셨죠? 위에서 아래로 퍼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홍역 같은 경우에는 이 발진이 특이하게 목 뒤부터 시작해서 귀 아래 귀 뒤. 그래서 목 뒤, 귀 아래 이런 데서 시작을 해요. 이게 또 특징적인 홍역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 뒤, 귀 아래에서 시작해서 몸통, 팔, 다리로 퍼지고 발진 후에 고열이 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발진이 굉장히 하얀 피부를 우리 피부 살색이 안 보일 정도로 발진이 뒤덮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발진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해야 되겠죠? 회복기. 이 회복기에는 발진이 사라지면서 생소 침착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기에,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낫지 않았을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뭐 폐렴이라든지 중이염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호흡기계 증상, 호흡기계. 그러니까 감기 같은 것들이 낫지 않아요. 감기도 호흡기계잖아요. 요 호흡기계 쪽의 질환들이 낫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은 합병증으로 폐렴 오시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서 뭐 굳이 얘네들도 특징적인 키워드로 애우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전구기, 카타르기라고 하는 시점에 전구기가 카타르기의 전염력이 강한 시기로 구강 점막에 코플릭 반점이 생겼대. 요렇게. 홍역 때문에. 그다음에 발진의 특징은 목 뒤, 귀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쫙 퍼져나간다는 그런 특징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 당연히 비말 전파, 공기 전파니까 격리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그리고 여기 증상에 관련해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염성 질환, 감염, 열이 나요. 그럼 몸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정 또는 안정하시면 되겠고, 대증 치료라고 하는 거는 증상을 조절하는 거. 증상 조절하는 걸 해요. 그래서 열이 나면은 해열제 써주고, 기침이 심하면 진해제 써주고, 이런 식으로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 방법을 대증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생제 씁니다. 뭐 크게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외워야 될 항목은 아니세요. 자, 그런데 구강간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왜죠? 구강 점막에 코플릭 반점이 생기면은요, 입안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아프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굉장히 구강도 건조해지기 때문에 구강을 간호해 주셔야 돼요. 구강 간호. 그래서 뭐 생리식염수로 함수해낸다든지, 이런 것들, 구강 간호. 그 다음에 뭐 수분 보충 충분히 한다든지, 입술에 바셀린 같은 거 발라서 입을 촉촉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피부 간호. 우리가 발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요, 피부에 가려움증, 소양증이 발생하거든요.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양증 완화에 관련된 우리가 간호도 해주는데, 요건 제가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어요. 169페이지 교과서 보시면은 첫 번째 팁에 홍역시 간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홍역시 간호. 이때 우리가 소양증이 있죠. 이때는 가려움증 완화를 하기 위해서 중조수 사용하고, 혹은 항산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물에 섞어가지고 목욕시켜 소양증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칼라민 로션이 있어요. 칼라민 로션. 시험에 잘 나오죠? 요 칼라민 로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소양증을 완화시키는 간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구기 때 결막염도 발생은 한다겠어요. 홍역이 눈 쪽에 염증을 유발을 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눈 간호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결막염이 있으니까 눈 간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막에 카타르성 염증이라고도 하는데, 눈에 막 이렇게 눈곱도 엄청나게 많이 끼고 진물도 나고, 그 다음에 눈부심도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우리 169페이지 첫 번째 팁 홍역시 간호에 보시면 4번에 결막의 카타르성 염증에 인해서 눈에 분비물이 배출되고 빛에 예민해지므로 실내 광선은 적절히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눈 간호는 실내 광선 적절하게 유지. 그러니까 병실 환경을 너무 환하게 유지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어둡게 유지하시는 거. 그 다음에 눈에 막 눈곱도 껴있고 진물도 나 있어요. 요거를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되니까 이때 사용하는 용액이 2% 붕산수. 붕산수는 쉽게 말하면 정말 농도가 옅은 소독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붕산수액이나 그 다음에 생리식염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눈을 세척하고 안연고를 발라주는 이런 간호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열나면은 해열제 쓰시고, 그 다음에 실내 환경 적절하게 유지하시고, 실내 온도 유지하고, 습도는 조금 높여주고, 고열 시에는 미온수 침상 목욕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강 간호 할 때, 여기 구강 간호 있었죠? 이 구강 간호 양치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런 것들, 구강 세척 같은 거 이런 것들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간호 방법에 대해서는 홍역시 간호는 공중보건학 54페이지 첫 번째 팁
아동간호 169페이지 첫 번째 팁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홍역의 특징적인 키워드에 맞춰서 요거에 대한 간호가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막염이니까 눈간호, 구강에 코플릭 반점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구강간호, 그 다음에 발진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발진으로 인해서 피부가 가려워지죠. 피부에 관련된 소양증 완화에 대한 소양증 간호. 그 다음에 열이 나죠. 열이 나면은 열을 내릴 수 있는 간호 우리 배우셨잖아요. 해열제 쓰고 미온수 목욕해주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책에 나와 있는 거 다 외우실 필요가 없겠고 특징적인 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홍역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은 예방주사로 하는 거죠. 예방주사. 예방주사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MMR, 여기 보면 MMR 접종 12개월 이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MMR 접종을 12개월 이후. 그래서 추가 접종 4에서 6세인데 추가 접종까지는 우리가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MMR 접종을 12개월 이후에 해서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홍역이 유행을 갑자기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아직 12개월이 되지 않아가지고 홍역 예방 접종을 하지도 않았는데 홍역이 유행하네요. 어떡하죠? 라고 하면은요. 홍역 유행 시에는 생후 6개월에서 11개월에 MMR을 가속 접종 당겨서 12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앞당겨서 접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가속 접종할 수 있다. 요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홍역 환자 우리 격리한다고 했잖아요. 격리. 자, 요 격리는 이제 전염력이 강한 시기 요때 이제 격리를 했다가 자, 홍역 환자는 발진이 나타난 후 일주일간 한 7일 정도 격리를 해요. 한 7일 정도 격리를 하고요. 격리하고 나서 해열. 격리 중에 열이 떨어지잖아요. 열이 떨어지고 나서는요. 열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전염력이 소실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이 떨어지고 나서 바로 학교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하루에서 이틀 정도 더 관찰한 후에 등교가 가능하고 회사에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간 격리가 되어 있잖아요. 얘네 잠복기도 7일이고 잠복기 동안에 우리가 격리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14일 격리 알고 계시죠? 잠복기가 14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막 우리 책에 보시면 잠복기는 며칠에서 며칠 막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전염성 질환은 잠복기. 대부분의 전염성 질환은요, 잠복기가 7일 또는 14일.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2주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외우실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잠복기가 7일에서 14일이 대부분의 전염성 질환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요 잠복기에 맞춰서 격리도 7일에서 14일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굳이 뭐 어디는 7일 어디는 14일 어디는 3일 이런 식으로 외우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풍진 나왔네요. 풍진 169페이지 기초에 나왔고 공중보건학 55페이지 그리고 이제 공중보건학 문제은행에는 얘가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얘는 보통 이제 아동, 모성에서 좀 나옵니다. 풍진은 모성이나 아동 쪽에서 조금 다뤄지는 전염병, 감염병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인은 대부분의 예방접종 항목은 바이러스라겠어요. 자, 풍진은 어디에 속해 있나? MMR에 속해 있습니다. 자, MMR 친구들은 모두 다 바이러스예요. 자, 그래서 풍진 바이러스가 되겠고, 자, 얘 같은 경우도요. 대부분의 전파 비말이라고 했어요. 비말로 전파가 됩니다. 자, 거기서 중요한 전파 경로 하나 더. 수직 감염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수직 감염에 별표 땡 해주세요. 수직 감염. 위에서 아래로 바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자, 위에서 아래. 엄마에서 태아, 아기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내리꽂아서 수직 감염 되는 것을 엄마에게서 아기로 바로 이렇게 주는 거를 수직 감염이라고 해요. 또 통하지 않고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가 풍진에 감염된 경우 태아에게도 감염이 됩니다. 이게 바로바로 돼버리는 거. 아이는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한 것도 아니지만 엄마가 풍진에 걸려버리면 태아도 감염에 걸릴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수직 감염이라고 해요. 엄마가 걸렸어요. 태아가 걸려요. 수직 감염. 자, 요 특징. 전파 경로에서 요 수직 감염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이게 모성에서 언급됐죠? 모성에서 언급돼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산전 관리에서 풍진 항체 검사 유무
이거 확인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증상은 뭐 나와 있긴 하지만 얘도 발진이 납니다. 발진. 얼굴에서 시작해서 신체 하부로 퍼지는 홍반, 발진. 그 다음에 당연히 열 나겠고, 열 나니까 힘들어요. 피로감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거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중요한 거. 엄마에게서 아기한테 이렇게 수직 감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풍지는 쉽게 말하면 엄마가 걸리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걸리면 바람처럼 그냥 스치고 지나가요. 바람 풍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풍지는 엄마한테,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바람이 스치듯 이런 증상들이 스치듯 지나가요. 가볍게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기, 태아한테 왔을 때 태아 감염이 문제인 거예요. 태아가 감염되면은 선천성 풍진이 됩니다. 선천성. 아기는 그냥 엄마 뱃속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천적으로 풍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선, 풍, 기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엄마는 바람처럼 스치고 가고 태아는 선풍기. 선천성 풍진으로 기형을 유발해요. 기형. 그래서 선천성 풍진의 증상은 난청, 귀가 안 들려요. 백내장, 눈이 뿌옇게 돼버리는 거. 눈이 안 보이겠죠? 심장 기형, 소두증, 뇌가 작아요. 정신지체, 뇌가 작아서 뇌가 발달하지 못하니까 정신지체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풍진의 증상들이 아기에 어디서 발생하냐? 귀, 눈에서 발생하고 그다음에 뇌에서 발생하죠. 대부분 다 머리 쪽에서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머리 쪽에서 발생하고 그다음에 요 심장에서 하나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기형이 발생을 하죠. 기형. 그래서 선천성 풍진은 기형을 남긴다. 엄마는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가고 아기는 선풍기, 태아는 선풍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기형은 대부분 다 얼굴 쪽에서 일어나고 심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방 방법을 보시면 당연히 풍진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MMR 백신 접종을 하여 언제 12개월 이후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4에서 6세는 추가 접종인데 우리 추가 접종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학원에서 제가 얘기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예방. 우리 임산부들이 풍진에 걸리지 않아야 되고 임산부가 풍진에 걸려요. 그럼 만약 걸리게 되면은 아기한테 선천성 풍진이 되는 거니까 임산부가 걸리지 않게 산정 관리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산정 관리를 통한 풍진 항체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풍진 항체, 풍진을 이겨내는 힘. 풍진을 이겨내는 힘이 있는지 산 전에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해서 우리 엄마가 풍진 항체를 검사를 했어요. 만약에 임신을 준비 중인 엄마라고 했을 때 우리 임신 준비 중인 엄마가 검사를 했는데 풍진을 이겨내는 힘인 항체 자체가 없대요. 그러면 아기를 각이 찌기 전에 이 예방 주사를 통해서 항체를 형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임신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항체가 없는 상태에서 임신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풍진이 걸리지 않게 정말 조심조심 하셔야 되겠죠. 조심조심. 근데 이제 엄마가 풍진에 걸렸어요. 그러면 아기는 수직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선천성 풍진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성에서는 이걸 말해요. 산정 관리를 통해서 항체가 없어요. 그러면 항체에 관련된 예방주사, 풍진 예방주사를 맞고 항체를 형성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임신을 하여라 라고 하는데 예방주사를 맞고 나서 임신을 계획하는데 1개월 후 요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1개월 후에 하셔라. 요 모성 쪽에서 여러분 다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요 수직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선천성 풍진. 그래서 엄마는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가는데 태아는 선풍기. 선천성 풍진으로 기형을 유발하고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 MMR. 그 다음에 MMR 접종. 그 다음에 산정 관리를 통해서 풍진 항체 여부 확인. 요게 있었습니다. 요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수두입니다. 자, 수두.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아동에서는 수두가 정말 잘 나왔죠. 최근에는 시험에 잘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공중 58페이지에 나온 내용이고, 기초는 우리 지금 보는 거 그대로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여기 문제은행은 공중과 관련된 문제은행입니다.
자, 먼저 대부분의 예방접종 항목은 바이러스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얘도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예방접종 항목은 비말입니다. 라고 했죠? 비말입니다. 자, 그래서 수두 바이러스는 비말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얘도 격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가들이 걸려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안 가죠. 집에서 격리하거나 격리를 이제 집에서 못할 정도가 되면은 병원에서 격리하거나. 자, 그래서 수두나 대상포진의 피부 병변, 수포액에 직접 접촉. 자, 그래서 전파 경로가 비말도 있고요, 여러분. 요 수포액. 우리가 수두가 걸리면 발진이 올라오거든요. 이 발진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발진 안에 수포가 형성이 돼요. 이게 수포가 터져버리면은 이 수포액에 의해서도 직접 접촉이 됐을 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접촉 또는 분무 형태의 흡입으로 전파 가능. 이게 수포 터져요. 수포가 막 이렇게 물이 질질질 흐르는데 이거를 직접 접촉에다 걸릴 수가 있겠고 이 수포액이 비말로 날려 있다가 접촉을 해서 비말로 들어가면은 흡입돼가지고 전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비말, 수포액으로도 접촉 이렇게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이제 뭐 전구기, 발진기, 회복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는 발진기, 수두가 발진이 좀 특징적인 게 있어서 발진에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대부분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잖아요. 발진은 대부분이 다 뭐 머리에서 시작해서 발끝으로 이렇게 퍼져요. 근데 수두의 특징은 발진 자체가 몸통부터 시작합니다. 중심에서 사지로 퍼진다. 그래서 책에 지금 나와 있진 않았을 거예요. 몸통. 과거에는 우리 교과서에도 이 내용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이 내용은 뺐어요. 뺐는데 문제집에는 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넣어놨거든요. 자, 몸통, 두피, 얼굴에 발진이 발생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발진이 몸통에서 시작해서 사지로 퍼지는 그런 특징적인 발진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진이 생기면 제가 소양증이 있다고 했죠. 수두의 소양증은 굉장히 좀 심합니다. 수두의 소양증이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수두의 발진의 특징은 여러분 아까 홍역 같은 경우는 피부에 이렇게 붉은 반점이 이렇게 찍히는 것처럼 이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 발진이 모양이 변해요. 수두는.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반점이 생겼다가 그림 있어요. 밑에 보면 이렇게 작은 빨간 반점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왔다가 갑자기 얘가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가 잉크 찍히듯이 피부에 이렇게 되어 있다가 얘가 갑자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요. 이게 이제 구진이라고 하거든요. 동그랗게 구진이 생기고 이 구진 안에 이렇게 물이 차죠. 수포. 그 다음에 구진 안에 있었던 이 수포가 농으로 농포 누렇게 변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얘가 안에 있는 이게 없어지면서 말라 비틀어지면서 얘가 딱지, 가피는 딱지라고 보시면 돼요. 딱지. 이런 순서로 그 발진이 그냥 이렇게 점처럼 찍혀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 거. 발진이 변화 양상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수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수두에서는 이 발진기 몸통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사지로 퍼지는 특징과 이렇게 24시간 이내에 발진이 모양이 변해요. 양상이 변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수두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발진 이렇게 해서 가려움증 심해지고요. 작은 빨간 반점이 이렇게 생겼다가 볼록 튀어나오는 구진이 되고 여기선 구진 빠졌네요. 구진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진 안에 물이 차는 수포 그 다음에 이 수포가 농이 되는 농포 그 다음 마지막에 농포가 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딱지가 남는 가피 형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회복기에는 모든 변변에 가피가 딱지가 형성된다 라고 되어 있고 치료에서는 여기에 보시면 소양증이 굉장히 심하다겠죠. 소양증과 관련된 것들의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소양감 감소를 위해 전분 아까 우리 홍역에서도 했어요. 소양증 감소하기 위해서 목욕을 할 때 맹물로 목욕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분, 증조수 같은 것들을 섞어가지고 목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소양증을 완화시키는 로션, 칼라민 로션 도포하고요. 그 다음에 히스타민을 반대하는 항히스타민제, 요 가려움증 완화해줘요. 가려움증 완화해주는 항히스타민 제제를 먹거나 바르거나 투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2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가려움증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가려우면 그냥 무조건 긁어 파버려요. 그래서 긁는 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피부가 감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긁지 않도록 손톱을 짧게 짧고
짧고 깨끗하게 유지. 이건 긁는 거. 긁어서 상처가 이렇게 염증이 되는 이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예요. 손톱을 짧고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양증 간호는 조금 환경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 시원하게 해주시고 옷은 조이지 않게 헐렁하게 입히게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아동 간호에서 긁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억제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억제대. 억제대 무슨 억제대죠? 팔꿈치 억제대. 팔꿈치 억제대, 아니면은 뭐 손에 장갑 같은 거, 장갑이 없으면 양말 같은 거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긁지 않게 하는 그런 간호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데 하나 적어두세요. 자, 수두를 앓은 사람, 그러니까 수두로 아픈 사람 있죠? 수두로 아팠던 사람은 수두가 완치가 됐어도 나중에 수두를 앓은 사람에서 10에서 20%는 대상포진 들어보셨죠, 여러분? 대상포진이 발생한다. 요걸 꼭 기억해 두세요. 수두를 앓은 사람 10에서 20%는 대상포진이 발생하더라.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요거는 나중에 성인에서 나오고요. 저희 문제은행에서도 언급을 하거든요. 수두 바이러스가 완치가 돼도 우리 몸 신경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신경에 이렇게 수두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이 대상자의 면역이 떨어졌을 때,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숨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스멀스멀 위로 올라옵니다. 요게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불러요. 수두가 숨어 있었던 것이 다시 이제 발생하는 걸 대상포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렇게 수두를 앓았잖아요. 수두를 앓은 사람은요, 앓고 나면 영구적인 면역이 형성이 됩니다. 영구적인 면역. 평생 면역이 생긴다. 평생적인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수두를 앓으신 분들, 수두로 아팠던 사람들은 예방접종할 필요는 없다. 왜냐? 영구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몸에 생겼어요. 수두를 앓고 났더니 영구적으로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생겨서 예방접종 굳이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려야 되는 거는 디프테리아 설명을 드릴게요. 자, 4번 디프테리아. 자, 얘는 공중보건 80페이지, 기초 70페이지, 요 초록색은 공중보건에 관련된 문제은행 페이지 수예요. 자, 디프테리아는 여러분 예방접종 항목 중에 제일 독한 놈, 강한 놈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제가 위에서 설명은 드리진 않았는데 나중에 공중보건을 하시면 얘네들은 또 감염병이 1급에서 4급, 독한 놈 순으로 이렇게 해서 나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예방접종은 아까 위에서 예방접종은 바이러스고 그 다음에 비말 전파된다 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의 예방접종은 2급 감염병. 이렇게 크게 기억하세요. 2급 감염병이거든요. 그런데 디프테리아는요, 유일하게 예방접종 항목에서 1급 감염병이에요. 정말 독한 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하고 있죠. 코로나가 1급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만 맞먹는 1급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1급 감염병이고, 얘는 바이러스 아니에요. 세균이에요. 세균.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비말은 맞아요. 그래서 원인은 디프테리아 균이에요. 세균. 세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프테리아가 포함된 친구가 DTAP잖아요. DTAP. 디파백.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 디파백 친구들은 다 뭐다? 세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프테리아는 1급이에요, 여러분. 디프테리아는 1급. 자, 그래서 1급이고, 자, 여기서 1급, 예방접종 항목에서 1급은 디프테리아. 디프테리아. 그 다음에 대부분은 다 2급. 3급은 비파1. 이렇게. 3급 비파1.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예방접종 항목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시면
B파일은 비형간염, 파상풍, 일본 내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1급은 디프테리아 혼자예요. 그래서 디프테리아는 1급 감염병, 예방접종 항목에서 제일 독한 놈이고 세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균이에요. 자, 디프테리아 균이 인두, 후두, 편도, 비강이나 그 외 점막의 위막, 위막이라는 거는 가짜 막을 형성하여서 이곳에 발생하는 균의 독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인두, 후두, 편도, 비강 이거 뭐 외우실 필요 없겠고 호흡기계라고 생각하세요. 호흡기계. 우리가 숨쉬는 길 있죠? 자, 호흡을 하는 그 길이 점막, 이 점막에 위막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기도가 있어요. 기도, 기관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디프테리아 균이 들어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막을 형성을 해요. 막을 형성해서 막 독까지 뿜뿜뿜뿜 해버려요. 그렇다 보면은 이 기관지 호흡을 하는 이 길이 어떻게 돼버리냐? 좁아져 버려요. 좁아져 버려서 공기, 산소가 드나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점막에 위막을 형성해요. 가짜 막을 형성해서 기도를 막히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독까지 뿜뿜 되고 있는 친구가 디프테리아입니다. 독한 놈이에요. 그래서 1급이고요. 자, 전파 경로는 공기, 직간접, 비말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비말 전파라고 했어요. 자, 증상은 가장 흔한 발생 부위는 인후와 편도이며 인후와 편도, 그다음에 당연히 감염 발생했으니까 피곤하죠. 그 다음에 인두통, 입이랑 목이랑 아파요. 자, 그 다음에 힘없어요. 식욕감퇴, 열 있어요. 뭐 이런 거 근데 증상 외우시는 거 아니고. 자, 중요한 거 합병증입니다. 합병증. 디프테리아가 이렇게 막을 형성해서 여기를 막혀버리게 만든다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도가 폐쇄가 돼버리는 정말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게 디프테리아입니다. 그만큼 독한 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기도 폐쇄가 발생을 하면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흡곤란으로 인한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병실에 기관절개 세트를 항상 침상 옆에다 두어야 되는 감염병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디프테리아. 그래서 기관절개 세트를 옆에다 항상 구비해 두셔야 돼요. 기도 폐쇄의 문제성이 굉장히 높은 감염병이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은 독을 뿜는다 했죠. 그러니까 독을 반대하는 항독소와 항생제. 뭐 굳이 우리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죠. 투여하고 당연히 격리하셔야 되겠죠. 비말이니까. 비말, 공기, 호흡기 뭐 이런 거니까. 격리 후 호흡기 관리와 기도 유지. 굉장히 기도 유지에 민감한 요 기도 유지 신경 쓰셔야 되는 응급상황 대처하셔야 되는 감염병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도 유지에 신경 쓰셔야 되겠고. 자,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진단. 이거 공중보건학에서 여기는 시험 진짜 잘 나오는데 우리 책에도 지금 나와 있긴 해요. 아동에서. 자, 디프테리아를 진단하는 방법 시크 테스트입니다. 시크 테스트. 디프테리아는 시크 테스트 DS. 디프테리아를 진단하는 방법은 시크 테스트. 그래서 요거는 피내 주사를 통해서 얘네 피내 주사를 통해 가지고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DS 디프테리아는 시크 테스트.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성홍열 가서 다시 이야기할 거거든요. 디프테리아는 시크 테스트, 성홍열은 딕 테스트 이런 식으로 DS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요게 또 키워드가 됩니다. 시크 테스트. 디프테리아를 진단 검사로 시크 테스트를 하는 감염병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SDS, 디프테리아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 예방이 최선이죠? DTAP, 디파벨 주사를 몇 개월에? 2, 4, 6개월에 추가 접종까지 하는데 우린 추가 접종 항목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자, 생후 2, 4, 6개월에 이렇게 예방 주사 접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입안에서 구강 점막, 그다음에 편도, 이게 편도예요. 편도에 노랗게 위막을 형성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편도에 위막을 형성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편도를 완전히 크게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숨구멍을 막히게 하잖아요. 이 공간을 막아버려요. 문을 막아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 폐쇄 증상이 나타나서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디프테리아. 요걸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